예,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뭘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서는 IS 4500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글로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입니다. 우리 알기 쉽게 적용하면 내부 이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인데, 현재 이슈가 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슈가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앞부 시간에서 안내드렸던 글로벌 이슈가 있죠. ESG 경영. 그래서 ESG 경영에서 어느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관계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내법 이슈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 패러다임 변화 추이, 그다음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서 주요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중대재해 관련 법들이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간단하게 비교해드리고, 저희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까지 어떤 형태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네요. 저는 2021년 4월에 안전보건 매거진이라는 쪽에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ESG 시대도 이제 안전도 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ESG 경영에서 사회적 가치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포인터가 잘 안 보이네요. 사회적 가치가 경쟁이 된다 할 때 이 사회적 가치 안에 안전보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대로 앞 시간에서 다 설명을 드려 있죠. 이 내용은 코샤 안전보건 플러스 아까 매거진에 나온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면, 일단 ESG는 가운데 부분의 문장에 보면 2000년에 영국에서 좀 먼저 얘기가 됐답니다. 그 다음 자료로 보니까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는 2006년 정도에 유엔의 하위 단체인 책임투자 원칙 PRI라는 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 시간에 또 설명이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GRI 표준은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한 작성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GRI 400이고요. GRI 400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GRI 쪽의 400번은 표준은 총 19개의 스페시픽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3번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입니다. 여기 잘 봐주시면 2018년에 이 내용이 공시가 디스클로즈가 됐나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1월 1일 날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이후에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표하시는 기업의 경우는 403번의 기준에서 2018년 판으로 작성해서 발표를 해야 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총 10개의 공시사항으로 디스클로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 1번의 경우가 전체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403-2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위험의 잠재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사고 조사까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403-2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일부는 필수적으로 공표를 해야 하고요. 자료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일부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3-1과 403-2만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공통사항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잘 봐주시면 일단 경영 방침을 하게 돼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번부터 6번까지인데 보시면 정책이나 업무나 목표나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방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어 번역 자료를 만드신 분들은 팔러시를 정책으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방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방침과 3번 목표 이런 부분들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기본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앞에 있는 책임, 자원 이런 것들은 ISO 45001 요구사항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책임 같은 경우는 5.3에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있고요. 자원은 7.1이나 7.1 지원에 7.0 지원에 7.1 자원에 가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ISO 요구사항에 45000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GRI와 관계할 때는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403-1에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실행되고 있느냐 여부를 자료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아래 부분에 바로 보시면 그 활동 내용이 뭐냐 알아보니까 법적 요건 때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전 시간에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관해서 저희 연회원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시스템은 다르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자료 요구사항은 스탠다드는 달라도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을 좀 보실 때 같이 한번 어느 부분하고 연계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해운회사처럼 ESG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연마다 애니얼 레포트로 발표하시는 곳은 같이 한번 ESG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GRI 스탠다드의 공시사항과 IS 45001 요구사항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3의 2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45001에서는 6.1에 관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의 잠재 위험 요소의 파악에 대한 내용이 6.1.2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위험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긴 통제 체계의 적용 이 부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리스크 평가 절차서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ISO 요구사항에서는 544-1800이라고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리스크 평가 부분이 예전에는 4.3.1에 544-18000이나 4.3.1에 같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 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가 한 조항에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001에서는 파악하는 부분은 6.1.2에 있고 실행하는 부분은 8.1.2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나눠져 있는 요구사항을 보통 한 개의 절차서에 포함시켜서 운영한다는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한 2주 정도 됐네요. 저희 인증기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지금 접하게 되는지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은 롯데케미칼에서 공급망에 관한 회사의 공급망에 관계되는 공급업체 또는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공급망도 ESG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조사평가에 참여하세요 이런 안내문을 보내고 평가를 시행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롯데케미칼에서 기업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나이스 평가정보라고 하는 기업평가정보 회사에 위탁을 하고 나이스 평가정보는 또 이런 ESG에 관한 전문적 평가가 어려우니까 퀀티파이드 ESG라고 하는 전문 기업한테 같이 조인해서 어떤 이런 조사 평가 프로그램을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판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한 회사가 이 내용을 조사 평가에 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이렇게 평가 레포트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ESG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총 16가지 항목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가운데 저희가 관심이 가는 안전보건이 들어가 있는 소셜 부분이
그 중에서 인권 및 노동 부분입니다. 소셜 안에서 인권 및 노동으로 보니까 거의 반절 이상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 보면 중대재해 방지 정책이나 중대재해 방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평가 방식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평가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포토를 통해서 각 ESG의 16개 항목마다 어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우면 롯데케미칼이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같은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평가기관에 자료를 낼 때 공급 협력업체까지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증빙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늘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고려하실 건 뭐냐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50인 이상이 내년 1월 26일부터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보다도 방금과 같은 이 회사 상황을 보고 50인 이하라도 우리 주요국에 또는 엔드 유저가 몇 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는 ESG 경영에 관심을 갖는 공시를 해야 할 회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제 법이네요. 이 부분에서 국내법이 말씀드린 대로 제정은 올해 1월 26일 날 했죠. 그리고 시행은 50인 이상은 1월 27일 날 내년입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52 미만은 3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가장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 로펌입니다. 법률사무소인데 법률사무소가 요즘 일정 시기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월 달, 3월 달,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법무법인들의 자료를 몇 컷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회사 웹인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실 겁니다. 현재 자료는 1월 달에 있었던 법무법인 율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산안법에는 지금 현재 총 17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지 16개 조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예방에 관한 사항보다 처벌에 관한 사항,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총 4장이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 이렇게 16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 도표로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첫 시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강화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형태가 추가되겠습니다. 처벌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인데 저희는 중대산업재해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죠. 물론 저희 인증기업 중에서도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중대시민재해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운사나 우리 조선업종이나 또는 기자재업종이나 기타 제조업의 경우는 중대산업재해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가운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부당자 2명, 그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예, 제가 마지막 부분에 보조자료로 안내를 드릴 텐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직업성 질병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질병은 다 제외됐고요. 별도로 법에서 제정해 있는 199개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급성 중독의 경우에 대한 질병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행령 안에서 시간상 설명을 못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직업성 질병자가 모든 직업성 질병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이게 한 이슈입니다. 누가 경영 책임자냐? 그럴 때 오른쪽에 보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 내용에 관해서 계속 질의가 있는데
현재 그 법무법인에서 최근에 해석해 놓은 내용, 시행령 안하고 관계된 해석해 놓은 보면 누가 관계가 되든 사업주는 조사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EO는. 그래서 CEO는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관한 의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들의 책임에 의해서 아까 그런 징계가 왔을 때 사망자의 경우가 가장 크죠. 10억 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자 한 명이 된 중대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벌금 금액만 갖고는 한 10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영책임자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법인들은 가운데에 있는 양벌 규정으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손해배상까지 되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누가 판정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손해액의 5배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망자의 처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대응할 거냐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제가 서두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보다는 강화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보 의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 부분이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게 체계 구축이냐? 일단은 시행령에서 마지막 참고 자료에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9월 28일 날 중대재해처벌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이 의결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총 9개 항목으로 정리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되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급 부분에 대한 얘기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8.1.4를 챙기셔야 합니다. 8.1.4가 조달입니다. 그래서 조달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사업장에 지금 상주 협력업체가 많은데요. 8.1.4 조달에서 협력업체 선정 평가 계약이나 유지 관리된 평가를 할 때 그 업무 절차를 좀 강화된 조건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한번 어떤 흐름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는지 좀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래프 한 장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한 20년 전 이상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왼쪽에는 사고의 숫자 이렇게 되는데 제율로 이렇게 Y축을 제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타임은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스텝 1의 경우가 한 60,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보건 그때는 재해율을 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안전보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뭐 엔진 기술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이퀴프먼트로 설비에다가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 장치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규를 강화하면서 그 내용을 좀 준수해라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 항목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효과가 일정 이상 더 이상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등장한 것이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대략적인 자료로 보면 우리 경우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01년이나 2년에 저희가 알고 있는 544-1800이 그때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는 2018년에 ISO 45001이 표준이 제정 공표가 됐죠. 그래서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먼저 아래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 어세스먼트죠. 위험성 평가를 얼마나 우리 사업 업종에 맞는 평가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위험성을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느냐. 좀 제가 현장 우리 인증기업 심사 때 좀 확인된 사항은
업종하고 잘 맞지 않는 위험성 평가를 써요.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운회사에서 LNG 탱커선이나 이제 케미칼 그 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타입이나 또는 히트맵 타입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평가 기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해잡이라든가 또는 해잡의 부분적인 해지드라든가 이런 기법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로 해서 CA 또는 CCA 기법이라고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 원인과 사고 분석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특정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확산거리나 어떤 확산 속도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확산거리가 이렇게 표시돼요, 화면으로요. 그래서 거기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 이해관계자들한테 바로 비상연락이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체크리스트 기법의 형태의 위험성 평가 기법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에 있는 컴피턴스입니다. 좀 아쉬움이 그거예요. 위험성 평가 기법을 가보면 안품팀만 좀 알고 있거나 우리 제조 메이커가 가보면 안전주관부서만 위험성 평가 기법을 알고 있어서 거기서 자료를 다 평가해서 선박이나 아니면 현업부서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정작 현업부서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용을 기법에 대한 이해도나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적으로 해석한다면 컴퓨터스 역량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역량은 예전에 저기는 적격성이나 아니면 자격 또는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기법에 대한 교육 없이 평가만 하고 평가가 자료로 해서 바인더에 잠자고 있으면 효과가 없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45,001 같은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5,001은 반드시 IS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원래 표준 내용은요. 기업이 그 요구사항을 잘 이해해서 자기적합성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냐면 인증과 같이 3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서티피케이션 인증을 강조한 이유는 가능하다면 요구사항을 준수를 하되 이행을 하되 외부 3자 심사의 심사를 통해서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객관성이 높습니다. 향후에 여기서 지금 안전 부분에 전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스텝 3에 해당되는 안전 문화를 좀 관심 갖게 가져주셔야죠. 저 위에는 비헤비어 같은 건 행동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불안전 행동에 관한 이 프로그램들이 한 4-5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듀폰의 스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계열의 자회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SA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프티 액션 옵서베이션인데 아마 다 그런 그 불안전 행동의 프로그램의 일환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칭으로는 BBS라고 불러집니다. Behavior Based Safety라고 불러주고요. 그 안에 단위 여러 가지 국내에 도입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심 있게 한 번 더 봐주실 것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이제 CEO나 고위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줘야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있는 세이프티 에즈 프로핏 센터는 안전보건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설정하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개선 대책을 하셨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다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위험성표 중요 위험성 등록부에 보면. 그래서 평가하고 나면 그 내용이 꼭 돈으로 환산을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때 CEO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는지의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자료인데 오른쪽에 보면 안전 문화나 이런 것은 주로 인간 실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쪽 그림이 대동소이하죠. 오른쪽 보면 리스크 구조의 복잡화, 사람 사회의 변화. 우리 사람에 대한 관점이 계속 안전보건에서는 사고방지에 의해서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은
저 위에 있는 이제 우리 소로 얘기하면 뿌리겠네요. 왼쪽에 있는 조직과 조직 상황의 2의 4.1. 이건 간단하게 내부 이슈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및 기타 얘기하는 이제 니즈와 기대의 4.2. IS 9001하고 다른 게 있죠. 꼭 근로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IS 9001에 심사를 가보면 근로자가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으로서 근로자가 이슈가 파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이슈가 좀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조직과 조직 상황에 의한 4.1 기준으로 말하면 왼쪽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이슈나 법적 이슈가 조직 상황 이해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4절부터 총 10절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전번 장표에서 강조드렸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가 가운데 5번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PDC에 의한 내용들이 뭔가 결함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있는 안전보건경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입니다. 다음 장에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 개선,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한다면 2번의 사항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의도된 결과로서 같이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은 앞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거 외에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으면 안전보건경 시스템 패러다임 변화 그 그래프에서 나왔죠. 안전보건경 시스템에는 리스크 평가가 있어야 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6.1.2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이 뒤에 가보면 말씀드린 대로 8.1.2에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만들 때는 하나의 절차서에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역량 적격성이 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고요. 법적 사항은 6.1.3에 있습니다. 흔히들 법규등록부라는 기록을 작성해서 만들고 계셨는데 6.1.3 부분이 보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서 준수평가를 하면서 작성된 사례의 자료들은 이 6.1.3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기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저기 8.1.4 조달은 협력업체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계약 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부 심사나 경영권 또 경영평가에 대해서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내용 분의 연이홈수석 내용에서 보완을 드린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점검은 흔히 제기할 때 준수평가, 법적 사항만 시스템 평가와 현장의 점검 평가가 같이 수반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절차서는 9.1에 해당이 됩니다.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에 관련된 절차서가 실제 현장의 점검이 평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법규등록부에 대해 체크하는 정도의 내용은 9.1.2에서 기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이 있는 만약 사고가 발생한 회사라면 당연히 법을 준비해서 10.2에 관한 사고관리 절차서 같은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사고 은폐 없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증기업에 가보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시스템 문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번 같이 참고해 주셔서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나온 시스템 문서를 제일 기본으로 하시고 공통사항은 같이 거기서 안전보건도 품질경영 시스템에 추가해서 넣어서 관리하시고 환경이나 안전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면 제가 보면 대략 한 품질경영 시스템 절차서가 한 20개 내지 25개가 있으면 안전보건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그러면 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절차서만 추가하면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들은 보시면 아시겠고요. 산안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는 이런 조항에 있는 걸로 좀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 산안법 57조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은폐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잘못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까지 연계돼서 중대재해는 당연히 신고를 하시겠지만 경상해 때 신고를 않는 기업이 문화가 갖게 되면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7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용어 정의를 좀 제시해 드렸고요. 선박의 해운회사나 이런 데는 이런 또 다른 관계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위험성 평가 기법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ISO에서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 ISO에서는 지난 31,010번에 2019년 판에 보면 총 41가지의 위험성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요 마지막에 한번 생각하실 것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위험성 평가 상단의 체크리스트에서부터 FMECA나 FTA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잡은 아까 말씀드린 해운회사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사고를 이런 형태로 보통 일반적인 모델을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직접 원인에 대해서 할 때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로 할 때 대부분이 불안전 행동이 90%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우리 기업들은 10%에 해당되는 불안전 상태에 대해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좀 더 잠재 위험이 많이 줄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고, 가능한 한 그 모델을 변형해 보면 가운데 있는 디펜스를 차단막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오른쪽에 손실을 방지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좀 더 그렇죠. 우리가 차단막을 디펜스를 설치했는데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블라인드 맹판이 돼야 하는데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보건 45,000일까지 포함한 모든 관리 기법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을 갖고 있는 제도를 설치했다 해서 우리는 디펜스가 충분하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는 이런 구멍이 우연찮게 여러 가지 디펜스를 설치하고 제도를 운영했는데 우연찮게 이런 약점들이 연결됐을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펜스의 깊이를 충분히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니어미스 사고나 불안전 행동과 상태가 오른쪽에 그 상단에 있는 그래프 보면 제일 그림을 보면 아래가 3,000가지 불안전 상태 행동을 얘기했는데 어떤 자료에는 30만 건까지 얘기합니다. 한 명의 사망이 있을 때 30만 건의 불안전 상태와 행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좀 어렵죠. 세계 일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우리 기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다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제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사전에 좀 접수한 질의사항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식회사 인성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들 대응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ISO 45001 경영 시스템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ISO 45001은 어떤 그건 대기업이나 특정한 중견 중소기업을 분류해서 만들어진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요구사항을 이해하실 때 충분히 지금 완화된 유연한 조건으로 요구사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좀 그 회사에 맞게 대응하는 게 좋은데 앞부분에서 전 시간에서 연염 수석의 얘기가 소개해드렸던 법규등록부 사례도 잘 보시면 법규등록부와 준수평가를 한 장에 묶어서 처리한 사례는 중소기업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내온 자리는 대기업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이행하실 때 굉장히 기업의 규모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도 간단한 기법을 쓸 거냐.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지금 소개되어 있는 포엠 기법이나 클라스 기법을 쓸 거냐. 아니면 좀 더 해잡이라든가 ISO 31,010번에서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을 추가해서 쓸 거냐.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에 관한 내용에 국내에서 유사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코샤에서 운영하는 코샤 MS라는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그 인증제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내용 요구사항을 각자 분할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주로 어디에서 분할이 되냐면 요구사항 8절 운용 기획 및 관리에서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시려면 그 두 개의 시스템의 요구사항 8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NDSM에서 문의 주셨는데 선박이 부두 접안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두 측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좀 포괄적인데요. 저는 처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고의 발생 장소입니다. 조금 더 부두에서 선박 안에서 사고 난 거냐, 부두에서 에이프론 같은 데 사고 난 거냐, 야드 지역에서 난 거냐, 이런 데서 사고 날 것 같고요. 사고의 기인물이 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안에서 크레인이가 있다면 당연히 선박적이겠죠. 근데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항만 야드에서 또는 에이프론에서 사고가 났는데 선원이 내려가다가 다쳤어요. 그 야드에서. 그게 항만서에 어떤 야드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한다면 사고 난 사람은 선원이지만 실제 책임은 항만 운영사가 되겠죠. 그 지게차라든가 어떤 트랙터, 야드 트랙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은 제가 얼마 전에 해운회사 사고들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좀 그런 일이 있었죠. 해운사가 계약한 작업자가 배에 올라가서 어떤 전원을 투입해야 할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죠.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전원 프로그를 꼽다가 감전 내지는 그래서 추락했다. 그래서 항만 운영사가 결부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조사됐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좀 상세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해운회사로 아마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고 사례들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당수가 논란이 많이 될 텐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은 로펌하고 계약해서 대응하는 게 일단 좋겠죠. 그때 아마 안전보험경 시스템 같은 게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습니다. 아까 복귀등록부라든가 교육훈련 일지라든가 등등등을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 서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그 질의사항으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고가 난 에어리어가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의 기인물이 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PA가 임원이 아닌 경우에 포괄적 안전관리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라고 SK 해운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좀 저도 아쉽네요. 왜냐하면 SK 해운이라고 하셨죠? 예. SK 해운은 산업안전보험법에서는 안전관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현재 산업안전보험법에서는 산업안전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외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명시해 놨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고요. 별표 1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는 곳은 보트 및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조항은 제외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보건관리자까지는 선임될 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관련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질의 부분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선박안전법에 관련된 어떤 안전관리자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질의 없으면 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